자, 한 주 동안 창업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한 가장 핫한 이슈만을 골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얘기를 털겠습니다. 털어야죠.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설전을 지향하는 스타트업 팟캐스트 비욘드 스타트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이현정입니다. 이은세입니다. 와, 말도 안 돼요. 비욘드 스타트업 32번째 시간이자 시즌 1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게요. 시간 진짜 빨라요. 그죠? 예, 시간 빠릅니다. 저희가 그 처음 했을 때 막 진짜 한여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서울 창업허브가 약간 언덕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언덕 올라오면서 저희 막 진짜 와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올라왔는데 벌써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이제 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네. 그래서 시즌 1의 마지막 시간 특집으로 저희가 무모한 형제 특집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무모한 형제. 제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왔습니다. 아, 저의 이 탈모 상태가 아주 뭐 네, 유죄죠 유죄 우리는. 네 아닙니다. 저는 이제 머리를 심어서 2019년에는 좀 더 젊고 건강하게. 진짜? 그럼요. 시즌 2에 네, 좀 더 방송인다운 면모로서 기대되네요. 돌아올 기대되네요. 예정입니다. 근데 진짜 얼마 전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아니 저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매주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도 제가 뭐 한 것들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몇 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 따져보니까 한 4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 영상이. 그래서 40개면 나도 이제 약간 유튜브 스타인가? 뭐야? 유튜버인가? 하는 생각도 좀 유튜버 했는데 하셔도 좋습니다. 네. 생각 중이에요. 근데 진짜로 되게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네, 네, 네. 그리고 이 전달하기가 너무 좋은 플랫폼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그렇죠. 그래서 효과적이니까 고민하고 있어 진짜. 저 유튜브가 어느새 또 대세가 됐어요, 사실. 맞아요. 저희가 처음 이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유튜브가 약간 긴가민가 하다가 맞아요. 그거 얘기할 거 있어요. 저희 처음 시작했을 때 서울 창업허브의 구독자가 네. 17명인가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오늘 무려 한 430명? 그러니까 매월 한 40%씩 계속 늘어났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네, 뭐 저희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든 건 아니지만. 아 그건 그렇죠. 네.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이런 어떤 되게 특화된 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화된 기관의 채널이 그렇게 빨리 성장했다는 거는 진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저희가 했습니다. 네. I don't know what to say. 자, 그래서 저희가 무려 이제 31의 에피소드로 시즌 1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랑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맞아요. 어, 분야도 다 너무 다양했어요. 다양했고, 그래서 뭐 유튜버도 있었고 또 공간 비즈니스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컨텐츠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기술 기반 하시는 분들도 블록체인 다 진짜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많은 분들 만나뵐 수 있는 기회였죠. 그리고 또 나름 글로벌하게 이제 코리아 투 글로벌, 글로벌 투 코리아 이 다른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셨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시즌 1이 갖고 있는 이런 DNA 가능성을 조금 더 이제 잘 가다듬어 가지고 시즌 2에는 조금 더 이제 진화된 형태의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요. 뭔가 조금 더 체계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다 너무 좋은 내용을 네네. 전달 드리려고 노력했고 또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뭐랄까 조금 더 정제돼서 조금 그렇죠. 더 컴팩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하여튼 저희가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한 달간은 좀 약간 재정비의 시간을 좀 갖고요. 예,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많은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좀 많이 듣고 또 내부 스태프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이제 그런 시즌 2를 이제 기획 중입니다. 질문이나 코멘트나 혹은 뭐 출연하고 싶다 밑에 코멘트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잘 읽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즌 중간에 한번 이제 중간 점검 시간으로 성장하는 창업가의 5가지 DNA라는 특집 방송을 또 이렇게 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 첫 번째가 오리지널리티, 두 번째 끈기와 회복 탄력성, 세 번째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통찰, 네 번째가 확산적 사고, 다섯 번째가 경청과 대화. 네. 이제 그 중간 점검을 지나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이 5가지 키워드는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어떠세요? 네. 그럼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죠. 당연히 스타트업이 이제 자원도 없는 상태에서 네. 뭔가 새로운 걸 하려는데 그게 기존의 것하고 같으면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쉬워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끈기가 있고
회복 탄력성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내가 하려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본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의 소리를 잘 듣는 거, 소비자의 소리를 잘 듣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잘 정리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거기서 한 뎁스만 더 들어가서 각 덕목들을 보면 저희가 얘기하는 오리지널리티의 본질은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을 때 더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막 이소룡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Be like water, my friend. 예, 막 이상한 좀 홍콩 액센트 나오고 너무 좋아요, 브루스리. 뭔가 추구하지 않을 때 진정한 나로서 어떻게 보면 되게 예술가적이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그런 차원까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 내면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고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인데 그 이제 가수들 뭐 조용필 씨 같은 분들의 네. 콘서트에서 그 사운드 엔지니어로 일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는데 네. 그분은 자기가 사운드 아티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운드 엔지니어인데 사운드 아티스트라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자기 색깔을 가진 소리를 만들어내면 그거는 아티스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 완전 공감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측면의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 여전히 저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창업가로서 저도 창업가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럼요. 근데 두 번째 덕목이 끈기와 회복 탄력성인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은 뭐 무슨 이제 체력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회복 탄력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 자기를 이곳에 되돌리게 만드는 소명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우리 총괄님이 아주 멋있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뭐 좋은 학력이나 뭐 대기업의 경력이 있으면 직업들을 마음대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라이프 사이클에서 자기가 추구하고자 발견하고자 하는 게 느껴지지 않을 때 돌아볼 수밖에 없는 지점에 대한 거. 이제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케이시 나이스텟이라는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가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저보다 이제 더 잘하시네요 유튜버를. 우리 비석세스 아너리 멘션 할게요. 우리 비석세스에서 기사도 한번 나온 적 있었는데 아, 그래요? 한번 비석세스 들어가셔서 케이시 나이스텟 검색해 보시면 그 기사도 나올 텐데 네. 그분이 최근에 올린 게 이제 그러니까 가난할 때랑 비교할 때랑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그런 뱅커가 돈도 되게 많이 버는데 자기는 돈을 이렇게 벌지만 너무 좀 공허하고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고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어디에서 보고 자기 트위터에다 올렸는데 그 트위터에 이제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달았대요. 그러니까 뭐 너 돈 많이 버니까 뭐 그런 헛소리 하는 거지 뭐 돈이 있으면 다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내용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약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두 가지 레이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케이시 나이스텟이 말한 건 그거예요. 라이프 프로블럼이 있대요. 그러니까 삶이 주는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행복, 그렇죠. 사랑, 뭐 목적 의식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머니 프로블럼이 있대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주거, 뭐 그쵸. 먹고 사는 거 이런 네. 것들.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이거는 안 보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단계가 지나가고 나면 그럼 이제 라이프 프로블럼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사실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아주 재밌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소명 의식이라는 거는 사실 아주 차원을 뭐 저차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차원들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근데 파운더들은 그 단계의 충족과 관계없이 소명을 쫓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보이지 않는 걸 공감시키려고 시장하고 얘기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조금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면서 뭐 잠깐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앞에 첫 번째 덕목인 오리지널리티와도 상당히 연동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이 시간에 대한 어떤 성찰이죠. Yes. 어떤 일이건 시간과의 어떤 깊은 화학 작용이 없이는 참 일어나기 힘들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정혜승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에 또 성공하셨잖아요. 그때 또 시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그 이제
정말 진정한 나에게 오롯이 투자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성찰에 기반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자. 인지하는 것이 성공하는 창업가의 DNA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멋있는 말이 뭐 예를 들면 그 제프 베이조스가 한 얘기가 네.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년에 뭐가 어떻게 변하고 내년에 무슨 기회가 올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게 뭔지를 고민하는 거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네,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그 근데 얘기했었죠.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질을 딱 찾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쓰면 뭐 모르겠어요. 그걸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제 어떤 경험이나 제 삶을 통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성찰에 기반해서 이제 뭐 우리 애자일 스타트업론에서 얘기하는 뭐 페르소나 분석이라든지 시장의 뭐 마켓 픽스 분석한다든지 이런 약간 기술적인 뭐라 그러죠? 분석이라든지 택틱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것 아랫단에는 사실 이런 좀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그럼요.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전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전략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하나는 기업 전략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사업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 전략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회사다는 걸 딱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걸 네. 해나가기 위해서 이제 하는 전략, 세우는 전략이 있고요. 네. 자, 그럼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을 딜리버할 수 있을까를 네. 고민해서 사업을 만드는 전략들, 그러니까 사업 전략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기업 전략 위에 사업 전략이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확산적 사고, 이거 참 멋있죠. 그렇죠? 커넥팅 더 낫이라는 것도 비슷한데 이제 심리학자 길포드가 얘기한 확산적 사고는 문제에 대한 민감성, 그 문제를 인지하는 능력, 유창성,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 융통성, 다양한 범죄의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 독창성, 독특한 연합을 생성하는 능력으로 구분을 한다는데 저는 이제 이 길포드가 얘기한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다 중요하지만 좀 창업자로 살다 보니까 이 독창성이요. 독특한 연합을 생성하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아예 새로운 거를 무에서 창조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문제 해결의 도구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참 성공하는 DNA를 가진 창업자들에게 많이 발견되더라. 이게 저의 의견이었고요. 맞죠? 저 완전 동의해요. 네네. 완전 동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새 이제 노트북을 하나 사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항상 노트북을 사려고 고민하다 보면 그 고민하게 되는 첫 번째가 맥으로 갈까? PC를 계속 쓸까? 이거란 말이에요. 뭐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맥을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한 게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공인인증서라든지 네네. 뭐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가 있고 또 하나는 PC보다 그래도 가격대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양은 아주 최신 사양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성비라고 그러잖아요. 네. 흔히 가성비가 사실 좋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맥이 나쁜 컴퓨터냐 하면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팩트 시트가 있잖아요. 그 스펙 시트, 스펙이 쭉 나오는데 스펙이 진짜 중요하냐? 라는 질문에서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아니고 지금은 이제 우리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애플의 10K 한국의 그 뭐죠? 매년 기업들이 내는 그 있잖아요. 보고서. 그 전략 부분에 보면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는 네. 애플의 전략 부분에 우리는 라이프스타일 회사고 유니크한 것들을 딜리버한다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빠져나갔어요. 근데 사실 그 DNA가 사실 전 맥에는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삶하고 진짜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그걸 독창적으로 전달하느냐에 집중한 모델이 저는 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맥이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좋은 컴퓨터는 아닐지언정, 제일 좋은 컴퓨터는 아닐지언정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여기 한번 딱 걸려들면 빠져나갈 수 없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거의 국내에서 제조되는 다양한 노트북과의 레벨이 다르죠. 저에게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쓰시는 거. 그래서 그게 어떤
객관적인 수치들하고는 조금 관계없이 얼마나 독창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는 맥이 굉장히 잘 보여준 애플이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전 초기 아이폰도 그런 어떤 독창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다르지만 자, 그 다음에 경청과 대화. 소통의 능력 이거 참 중요하죠. 그리고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게 플라톤의 대화를 좀 약간 인문학을 지향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대화란 거는 이제 나의 의견을 전달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둘이 이제 서로 암묵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둘이 서로 이전에 몰랐던 하나의 결론을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소통이다라는 개념. 아주 이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상적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나라 여전히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이렇게 일방적 전달에 상당히 많이 그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뭐 가장 가까운 고객이라면 직원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창업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더 넓게는 고객인데 정말 이분들에게 정말 나의 제품과 나의 밸류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이제 어떤 그런 반성과 함께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청과 대화다. 이런 얘기도 좀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우리 비긴메이트 정윤섭 대표님이 나오셨을 때 저는 네. 그게 사실 좀 되게 울림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고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 스타트업에 들어오는 네. 입사하시는 혹은 코파운더가 되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되게 정말 울림이 있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의 비전도 충분히 잘 설파하는 거가 중요하지만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실 회사라는 건 실체가 저는 아직도 뭐 그 회사 실체가 있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본질적으로 회사는 실체가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고 네. 그 공통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냥 움직이는 그룹 업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집단인 것뿐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러면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됐을 때에는 이 두 사람이 시너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과 더 좋은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사실 도전 많이 받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청득심이란 말이 있는데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는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데 있다라고 제가 지난 방송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했어요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을 봤는데 네네. 거기 이제 사이비 교주가 등장해요. 네, 사이비 교주가 되게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이 사람의 아픔을 들으면서 함께 울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 2주 정도 지나니까 이 사람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하고 맞아요. 왜냐면 자기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지구라는 별에 아무도 없거든요. 맞아요.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사람이 돌변하더라고요. 이게 제 레알 스토리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탑다운으로 이제 하느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교육을 시작하더니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인출해 나가더니 결국에는 이제 신체적인 폭력까지 가는 이런 그러니까요. 케이스를 한 4-5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주분이. 근데 그거를 시작하는 단계는 바로 여기서 얘기한 이청득심이었던 거죠. 이것도 레알하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 뭐 예로서 아주 가장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되게 효과적인 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내 제품을 모르는 사람한테 내 제품을 쓰게 하려면 그러니까요. 얘가 이게 왜 필요한지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과정인 걸 되게 컬러풀하게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딱 자꾸 손을 잡고 함께 한 2시간을 울어줬대요. 진짜 그런 사람이 없는데 없어서. 얘는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요. 자기는 완전 사회적 약자고 막 아무것도 그렇죠. 없는데 너무 얼마나 아픔이 가슴속에 있는데 그걸 다 들어주는 순간 이제 이 사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게 이제 이청득심이다. 그래서 이청득심이 정말 쉽지 않은 덕목이구나. 저는 그것이 하고 싶다 보면서 범죄입니다.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는. 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이제 성장하는 창업가의 5가지 DNA 이렇게 꼽아본 걸 잠깐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5가지가 근데 저희가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네. 사실 이 5가지가 하나잖아요.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리지널티를 만드는 것도 네. 본질을 발견하고 그 위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네.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한 그런 어떤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거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시장의 말을 들어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전략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5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하나의 패키지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31편의 그 에피소드 시즌 1 비욘드 스타트업이 있으니까 하나씩 들어보시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미드 보듯이 이게 시간이 쭉쭉 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 가서 잘 듣기 어려워요, 사실. 맞아요. 네, 이게 뭐 저희가 무슨 우리나라의 모두를 위한 방송은 아니고요. 상당히 롱테일적으로 정말 이 영역에서 관심 있어 하시는 어떻게 보면 소수잖아요. 대한민국의 그럼요. 국민에 보면 재밌을 겁니다. 또 우리 창업하신 분들, 우리 파운더들 대상으로 저는 또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특별히 저주받은 게 아니다. 당신이 특별하게 힘든 게 아니다. 그 도전을 당신만 받는 게 아니다. 다 이런 도전을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힐링이라는 단어는 저는 아주 싫어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심리적으로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거 다 이런 거구나 하는 것 면에서 좀 힘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창업자분들이 저희 방송에 오셔서 힐링을 사실 안 좋아하신다는 단어이긴 하지만 힐링 받고 가셨잖아요. 아 저희가 드리는 힐링 그러니까 힐링을 준다는 건 싫어하지만 받고 가시는 거는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사실 그랬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도치 않게 힐링 방송 컨셉도 좀 있었는데 뭐 그건 아주 좋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저희 지난 31 에피소드를 5가지 DNA를 기반으로 해서 좀 돌아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19년 또 전문 용어로 1Q입니다. 1Q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한데 그래서 2019년 창업 생태계의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빠밤. 네. 이런 건 이제 좀 넣어야 돼. 3가지 키워드를 우리 총괄님이랑 상의해서 네. 블록체인, 블록체인, 그다음에 뉴미디어, 뉴미디어, 그다음에 글로벌. 글로벌. 너무 짧게 얘기하니까 너무 촌스럽긴 하네요. 간결하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네. 자, 2019년 첫 번째 키워드 블록체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조셀린이랑 저 박 대표님 모시고 거의 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은 그러니까 좀 요약하는 형식으로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더 깊은 디테일 내용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밑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리컵을 하면 이제 저도 블록체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창업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작년부터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이제 몇 개 하고 있는데 좀 제가 느낀 바는 이제 화폐로서의 어떤 블록체인의 어떤 거품은 좀 많이 가라앉았어요. 거품의 유용성이 있건 없건 그건 되게 논쟁의 대상이긴 하지만 어쨌건 올해부터는 이제 총괄님 말씀하셨던 어떤 토크나이징 되는 개념으로서의 화폐가 아니라 블록체인 그리고 기존의 레거시 산업 영역을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찰과 함께 그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력과 서비스를 갖고 있는 사람과 레거시 산업 영역 간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접점이 마련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블록체인은 올 한 해도 여전히 핫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완전히 동의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화폐라는 단어를 써보죠. 지난 시간에 이제 저는 화폐로서의 기능은 아마 관심 받게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네. 근데 사실 화폐라는 것도 뭐 영어를 써서 좀 그렇지만 currency라는 것도 네. 사실은 그 자체는 동전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뭐 그 옛날처럼 금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어떤 가치를 담자고 사회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동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어떤 가치의 매개, 가치의 전달체로서의 기능을 놓고 보면 분명히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어떤 가치를 첫 번째 어떤 가치를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세 번째 누구를 위해서
그 담아서 그걸 이제 그 서큘레이트 하느냐는 거가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솔리드한 기술이잖아요, 기술 자체가. 그리고 또 여러 분야에서 시도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접점을 잘 찾아가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블록체인 관련 서적을 하나 읽었는데 이제 그 저자는 어떤 관점이냐면 그 화폐의 역사를 짚어보면서 이제 근본이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뱅킹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USD라고 하는 그 저기 기축 통화를 만들어지는 것까지의 과정들을 이렇게 좀 음모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화폐가 갖고 있는 한계를 대처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 코인이다라는데 저는 그거는 좀 동의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기존 산업 영역 내에서 디센트럴라이즈 되지 않으면 그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몇 개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비단 인더스트리 영역 아니라 이제 사회 문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매력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나 어떤 다양한 그 구성 요소들이 협합이 돼서 혁신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건 저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무슨 뭐 법정화폐 USD를 무너뜨리기 위한 뭐 이게 뭐 누구 유태인의 음모다 뭐 저는 이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네. 예전에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우리 비석세스에다가 한번 기고를 한 게 있어요. 제목이 아마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 뭐 미래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식의 제목이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뭐랑 비교를 했었냐면, 네. 자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이 전체가 다 채굴이 되고 그게 현재 가격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를 그건 뭐 숫자잖아요. 곱하기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비자 인터내셔널이라는 큰 회사가 있잖아요. 비자 카드 네. 운영하는 회사. 네. 그 회사가 1년 동안 그 중개하는 그 트랜잭션 볼륨이죠. 그러니까 거래량을 비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전체가 비트코인을 다 채굴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작년 2,800불, 2,600불 정도까지 됐을 때 네. 그 가격을 대입한다고 해도 비자 인터내셔널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를 완전히 대체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 세계 트랜잭션 볼륨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 완전히 리플레이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분명히 어떤 세그멘트에서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말하자면 우리 뭐 B2B 거래라든지 트랜잭션 커스트를 너무 확 줄여줄 수 있으니까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하신 어떤 그런 뭐 NGO 분야라든지 우리 조슬린이 얘기했던 환경 분야라든지 분명히 접점을 잘 찾을 수 있는 분야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접점을 잘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ICO 형태는 이제 사실 거의 끝났다고 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신 ICO가 아니라 IEO라는 형태가 등장을 해서 이제 에쿼티를 돈을 주고 사는 형태가 이제 되고 있는데 의미 있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간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거의 한 200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 뭐 한 지금 10년도 안 된 거잖아요. 그걸 압축하는 과정에서 좀 생기는 조금의 비효율성, 비효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아주 되게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도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뭐 에쿼티 투자 형태로 아마 각 프로젝트 베이스로 여전히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많이 올해에도 주목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 있잖아요. 어떤 가치를 어떻게 누구한테 주는 그런 어떤 매개로서의 그런 아키텍트를 만드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분야에서 이제 많은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 또 각 전문가들께서도 잘 계속 주시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뉴미디어입니다. 뉴미디어. 와우. 뉴미디어. 이게 상당히 좀 나이브한 워딩인데 뉴미디어. 올드 미디어가 있고 뉴 미디어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어디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거 저희 미디어 쪽에 있는 친구가 이걸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일기획이라는 잘 아시는 회사에서 만든 작년 한 해 이제 그 어떤 매체에 얼마만큼의 광고비가 집행이 되었나
하는 그 표거든요. 제일기획 기준이죠, 국경이 물론. 근데 보면 방송이라고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레거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총 집행이 된 게 한 4조 정도 돼요. 작년에. 작년에. 근데 디지털 분야라고 하면 PC, 모바일 합친 거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집행이 된 게 4조 8천억 원이에요. 와우. 그러니까 이미 추월한 거예요. 이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네요, 작년에. 이미 추월한 거고요. 와우. 근데 사실 여기 이 표에는 안 들어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그러니까 작년에 제1기획이 연초에 계획을 할 때 네. 사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측치가 있었겠죠. 근데 예측치랑 실제치를 비교를 해보면 레거시 미디어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갔고 뉴 미디어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미디어가 생각보다 빨리 쇠락을 하고 있고 네. 그 자리를 더 빠르게 뉴 미디어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파워풀한 그런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파워풀한 자료라고 생각이 돼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뉴미디어라고 하면은 뉴미디어는 뭐 3D로 보는 게 뉴미디어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포함되죠. 네, 조금 뉴미디어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옛날에 이제 광고 단가가 가장 높은 슬롯은 온 가족이 TV 앞에서 모여 있던 9시 뉴스 전후 프라임 타임이죠. 그때 광고 단가가 제일 비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광고에 등장하는 사람은 항상 연예인이었어요. 가장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슬롯에 그런 광고를 내기 위해서 매체비를 집행하고 광고를 제작하는 데 돈이 엄청 많이 들었죠. 그럼요. 대신 이제 그거에 대한 이펙트가 그 다음날 확 드러났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하던 게 뭐 이제 그 조중동이라고 하는 신문사의 일면 앞에 기사, 네. 뭐 이런 슬롯들이 가장 중요했는데 커버 페이지, 헤드라인. 그렇죠. 근데 뉴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는지 아는 게 저녁 9시만 되면 이제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각자가 보는 화면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TV는 이제 주로 뭐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시고 사실 뭐 어머님들이 드라마 보시긴 하시겠죠. 아기들은 뭐 아이패드나 자기 그런 태블릿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있고 뭐 또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쪽 전문 용어로 미디어가 파편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광고주 관점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팔아야 될 제품을 타겟 고객층한테 딱 전달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그냥 저기 9시 뉴스 앞에 한번 박어. 이게 이러면 됐는데 이제는 더 마케터나 광고주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더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요. 내 타겟 고객층들이 어떤 미디어와 어떤 매체로 구매 전환율이 높은 고객 집단들한테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떤 내러티브를 갖고 제품을 접근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이제 올해부터 중요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이제 타겟 마케팅, 그다음에 한번 구매가 일어난 집단에게 다시 한번 광고를 전달, 리마케팅, 그다음에 이제 이런 리마케팅된 집단을 가지고 AI 기술을 써서 유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타겟팅하는 이런 이제 알고리즘들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기가 왔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하는 데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 스마트 마인드. 스마트 마인드 지향하고 있죠. 지향. 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스마트 마인드는 저희 비욘드 스타트업 1기 보육 기업입니다. 관심 좀 give them some love. 사랑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뉴미디어에서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총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뉴미디어 자체가 이렇게 파급력이 많아진 거는 그러니까 그 어떤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히 역량이 중요하겠지만 너무 네. 그 역량이 당연히 너무 중요하겠지만 제가 단어가 너무 이상하게 배열이 됐네요. 근데 그것보다 또 주변에서의 기술들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더스트리가 많이 발전을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뭐 그냥 경험적으로 예전에는
야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걸 파는데 이거를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데이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많이 팔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야 누굴 좀 좋아하냐? 뭐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 그럼 이쁜 여자 해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좀 이런 물론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행사나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접근이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컨텐츠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누가 전환이 되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추적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됐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마침 뉴미디어가 아주 효과적인 매체로 그 파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정교하게 전달이 가능해졌고 하는 그런 상황적인 것들이 다 맞물려서 그래서 너무 큰 파급력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네. 말씀드린 예를 들면 케이시 나이스텟이 음. 어떤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만드는데 네. 한 25,000불 정도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2,500만 원 정도를 받은 거죠. 많이 받았잖아요. 10분을 만드는데. 근데 한번 계산해봤어요. 그럼 이 동영상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했는데 그게 뭐 한 4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뭐 250만 명이라고 하죠. 그러면 25,000불을 썼지만 사실 한 명한테 나가는 비용은 10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구매 전환되는 비율도 훨씬 높은 거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뭐 안 할 수 없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한테 2019년은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니즈들이 이 사회의 각 주체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애드워즈나 애드센스 시스템을 되게 많이 구축한 걸로 이제 이런 생태계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모든 주체들이 각자 자기 방송국을 만들고 싶어요. 자기 채널을 만들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광고 트렌드에서 되게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좀 어렵지 않습니다. EMV라는 거랑 OMV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Earned Media Value랑 Owned Media Value라는 게 있어요. 이제 EMV라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미디어 외에서 어떤 그 제품을 얘기하는 것의 밸류 거죠. 그래서 EMV가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어쨌건 이제 자신의 제품을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인 흐름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컨텐츠란 과연 뭐냐? 뭐 옛날에 애플의 신제품 나오면은 애플은 뭐 주로 개발자들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형태의 컨텐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그 제작사한테 맡겨가지고 막 삐까번쩍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뭐 프라임 시간대 걸고 옛날 같으면 사람이 이런 데 마음을 움직였는데 이제는 정말 그 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내부 인력 사람들의 어떤 진정성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접근들을 소화해내려면 각 그 기업이나 여러 사회 주체들이 지자체 이런 곳에서 자기들의 방송국을 만들고 자기들의 채널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든 컨텐츠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트렌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거는 아직까지 예측을 못했거든요. 저희 회사는 이제 뭐 생각지도 않게 이런 다양한 회사들을 이제 컨설팅하면서 이제 제작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영역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또 큰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그 광고 에이전시들은 올해 특히 혁신하지 않으면 옛날에 공중파 스타일로 뭐 이렇게 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그래서요. 그 카피가 뭐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상당히 이건 내부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못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요새는 특히 이제 그 기존의 아까 뭐라 했죠? 레거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는 사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청자 발견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디언스 디스커버리가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할 네. 수도 없었고 예전에 그냥 단 방향 네. 송출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이사님도 그렇지만
그 감기가 저희가 들다 애기한테 옮아가지고 뭐 좀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뉴미디어로 오면서 이제 양방향이 가능해졌고 네. 이런 시청자의 행동 추적하는 게 가능해졌고 네. 하면서 이제 어디언스 디스커버리가 가능해진 거잖아요. 누가 진짜 내 어떤 시청자인지 관객인지 관중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능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업 예를 들면 뭐 저희 서울 창업허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어디처럼 막 몇십만 명, 몇 천만 명, 몇 백만 명의 뷰어십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우리가 타겟하는 그분들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으면 그걸로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기관들이나 혹은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채널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사실 그런 자기네들이 가진 말하자면 그 어디언스나 혹은 시장이 누군지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은 현상이고 포착하셨으니까 이제 잘 만들어 나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뉴미디어 이면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 이면이란 뭐냐? 자, 그러면 이제 뉴미디어 시대의 공룡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이 전 세계 사람들의 그 유저의 성향, 구매 패턴 이런 것들을 DB로 다 보유하고 있는 소수의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이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뭘 할지도 얘네들이 이제 막 보시 막 분석해가지고 알려줄 수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패턴화돼서 DB화돼가지고 이제 우리 무슨 그 사이버 SF 영화 보면은 이렇게 내가 머릿속에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그 화면이 저기 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가면 뭐 제 경우에는 쿠팡이 뜨던데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의 광고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이제 이쪽 용어로는 동적 리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저는 조금 더 진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구글이랑 페이스북은 얘네가 악해지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 악해지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고요. 근데 어쨌건 뭐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그런 공중파의 그런 레거시 미디어의 그런 그 단방향성의 메커니즘보다 훨씬 진화된 형태의 컨셉은 맞고요. 근데 앞으로 이런 진화가 우리나라가 정확히 받아들일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봐요. 그렇게 봅니다. 자, 뉴미디어는 이런 정도로 할까요? 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글과 페이스북 악해지면 안 돼. 맞아요. 네. 맞아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늘 하는 얘기네요. 저희가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사실 진짜 이게 네. 중요하더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거의 디폴트 네, 아닌가요? 그냥 이건 정말 디폴트가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올해도 이제 우리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지원하시는 어떤 기관이나 혹은 엑셀러레이터 같은 그런 기업들도 많이 노력을 하실 텐데 네. 이제 정말 좋은 성과가 좀 많이 나오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좋은 성과가 좀 많이 나오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번 정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말하자면 해외에 있는 투자자니까 저도. 근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보다 약간 그런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성장하신 다음에 해외 투자를 통해서 내가 해외로 짠 하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워킹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해결책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기존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약간 스스로의 브랜딩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Y 컴비네이터다. 그러면 와 Y 컴비네이터 거기 기업들은 일단 깔고 보잖아요. 깔고 본다는 게 좋은 뜻으로 딱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고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배출하는 그런 기관이나 기업의 브랜딩이 잘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사실 그런 형태로는 진행이 많이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을 해외로 보내서 뭐 이렇게
하는 형태가 많았는데 그것보다 좀 큰 틀에서 뭐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기관들도 자신들의 유튜브를 이제 다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뭐 브랜딩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좀 브랜딩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해가 됐으면 쓰시기 시작하시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워딩을 좀 이제 방송하면서 많이 배운 게 되게 인문학적으로 성찰을 한번 해보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서양 동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건 서양의 것이요. 우리 것을 사랑해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과연 서양이란 무엇이냐라는 거를 좀 심층 분석을 해보면 서양 우리가 서양이라고 부르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유대인들의 어떤 주다이즘,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그리스적인 거, 그렇죠? 아 너무 이런 재미없는 얘기. 괜찮아요. 이 그리스적인,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진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법이나 그 사람들의 스타일을 저희는 서양이라고 본다고 봐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아메리카나이즈된 어떤 그 하나의 그 거대한 흐름을 서양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서양이라는 거는 어느 한 국가의 내셔널리티적인 관점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이 돼서 그 정도 돼야 진짜 오늘날 우리가 옷 입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것도 거의 다 서양적인 게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서양이라는 게 어느 한 나라에 많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글로벌이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글로벌이라는 게 뭐냐 세계적이 되자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나의 어떤 브랜딩을 글로벌화 한다는 것도 저는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을 진출한다는 거는 그것도 글로벌이지만 중국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문제, 그렇죠? 약간 저는 그런 식의 글로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어떤 한 회사도 우리는 글로벌의 강점이 있어 이제 이게 아니라 그 글로벌이 뭐 전 세계가 무슨 강점을 가지고 계세요? 제 영어를 좀 하고 그거는 아니고요. 그 뭐 예를 들어 북미 남미 특정 타겟층 여성 연령대의 구매 전환율이 높은 D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저는 이제 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이지 않나. 뭐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뭐 영어로 잘해서 뭐 홈페이지 만들고 뭐 미디어 릴리즈하고 이런 거는 이제 저는 글로벌이라고 보는 것도 맞죠. 근데 그건 이제 저는 1단계라고 보고요. 이제 2단계, 3단계까지 저희가 좀 심화시키려면 우리 스타트업계에서는 조금 동남아시아라는 말도 너무 크고 제가 봤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문화도 다르고 뭐 특정한 문화권의 뭐 베트남의 어떤 한 지역에서의 어떤 것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그게 저희의 글로벌한 역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올해 2019년에 많은 창업가들에서 발견하고 싶은 모습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업도 실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야 저희 강남에 가보면 저희 삼성전자 사옥 있잖아. 왜 실체가 왜 없어? 그건 삼성전자 사옥이죠. 삼성전자는 실체가 없어요. 그 뭐 예를 들면 뭐 법인 등록이 돼 있다? 종이잖아요. 그건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거랑 똑같은 맥락에서 시장이라는 것도 사실 실체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글로벌 시장이라고 우리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얼마나 다양한 시장,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부 시장이 존재를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을 지향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만 정말 유니버설하게 모두한테 옳은 시장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진짜 맞는 시장은 뭐고, 그렇죠. 내가 거기 그곳을 목표로 했을 때 그곳을 잘 이렇게 말하자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런 맥락 하나랑 또 하나의 맥락은 여전히 저는 크로스보딩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크로스보딩을 할 때 생겨나는 기회들이 너무 근데 중요해요. 난 이거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크로스 보더가 한 단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ing를 붙이려면 보더링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어쨌든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건 크로스보더라는 이네이블링 관점에서 글로벌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추상화 시켜가지고 뭐 물론 디폴트는 영어로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은 필요하죠.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BD나 시장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뉴미디어의 흐름 속에서 진정한 글로벌에 대한 접근은 우리 창업가로서는 매우 세그멘트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5가지 꼭지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거기에 많이 관계가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네네. 뭐냐면 자 그러면 이 본질적인 차원에서 네. 어떤 시장을 내가 말하자면 혁신하고 싶으냐, 디스럽트 하고 싶으냐라는 거가 먼저 설계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거 다 할래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핀포인트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당연히 너무 맞는 네. 그런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그 31번째 방송, 두 번째 방송이군요. 32번째 방송. 31번째를 지나서 32번째 그렇죠. 방송.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지난 31개 에피소드를 좀 리뷰해봤고 2019년 창업 생태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죠. 블록체인, 뉴미디어, 글로벌 관점에서 뭐 저희 2명 나름 이제 이 바닥 10년 차니까 나름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나름 좀 알죠. 좀 알죠. 저희가 뭐 이렇게 저기 매스미디어에 안 나가서 그렇지 나는 이 바닥에서 콧방귀 좀 끼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네. 근데 정말 2019년이 네. 아주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정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 파운더들이 많습니까? 진짜 많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 라이프 프로블럼이거든요. 내 이 소명은 뭘까? 내가 어떤 콜링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네. 하는 정말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의 측면에서나 문화의 측면에서나 혹은 또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 지원의 측면에서 좋은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의 얘기지만 저도 같은 맥락인데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이 일상이니까 이게 맨날 일어날 일상이니까 상당히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한 발자국이나 두 발자국만 좀 뒤로 물러서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저는 대한민국은 진짜 대한민국이 태어난 지 거의 가장 재밌고 혁신적이면서 기회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옛날 뭐 고구려 뭐였죠?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왜냐하면 정말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나라들의 대통령들이 전부 다 보수 우파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만 어떻게 보면 무혈 혁명이라고 하나요? 그 문민 어떤 이런 진보 정권이 들어선 것도 저는 하나의 역사적으로 큰 흐름이라고 보고 게다가 이제 남북 문제도 이렇게 지금 뭐 당장 해결될 것 같진 않지만 어쨌건 이런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큰 다이나믹한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고 또 저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100만을 찍는 걸 보고 놀랐어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보헤미안 랩소디 흥행 1위가 영국 그다음에 한국. 그래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그런 컨텐츠에 대한 수용도라든지 IT적으로도 뭐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의 민감도 이런 걸 보더라도 한국 사회는 정말 다이나믹하고 큰 에너지의 흐름에 지금 중심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금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 시기 자체가. 물론 이제 일단 사업을 개발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방향을 트실 수는 없겠죠. 네. 근데 하지만 이런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뭐 한두 발짝 네.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보시면 또 새로운 면들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도 이 32번째 방송을 하면서 좀 마음이 좀 뿌듯하네요. 제가 뭔가 이렇게 하나를 꾸준히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총괄님도 더운 무더운 여름부터 에어컨 고장 나가지고 더 그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백명현 대표랑 했던 첫 방송. 네. 이렇게 32번째 방송하고 저희 좀 쉬었다가 좀 더 많은 여러분의 의견을 이청득심하여 네, 좀 더 좋은 방송으로 코멘트. 4월에 꽃피는 봄이 오는 4월에 이제 새로운 게스트와 고정 방송도 좀 하고요. 인터뷰도 하고 좀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꾸며볼 생각입니다. 네. 네, 아이디어 주세요. 밑에 코멘트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괄 마무리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 31번의 방송을 진행을 한 게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매주 다른 분들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공유를 해드리는 아마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기획 포맷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나름 잘했다. 그 자평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 오늘 글로벌까지 해서 3가지 꼭지를 살펴봤는데 저희 이제 안녕 매번 하는 것처럼 하고 나서는 우리 아주 글로벌 마켓 스타트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잘 도와드리고 있는 G3 파트너라는 회사에 에릭 코넬리우스라는 분이 저희 스타트업 인터뷰를 이제 촬영을 하셨는데 그분의 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혹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을 할 때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5가지 팁들을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거기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이제 그 예능 방송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위한 방송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 제가 유튜브 비즈니스를 한 4, 5년 해오면서 느낀 게 유의미한 컨텐츠는 결국엔 살아남아서 스스로를 증명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약간 대중적이진 않지만 상당히 뎁스 있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살아남을 겁니다. 4월에 뵙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시즌 1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즌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코멘트. Thank you. I was thinking before I came here about some of the top tips for startup companies when they're going to do global marketing. Some of the things that I've learned over the years startup companies need to know, especially Korean startups need to know before they do global marketing. So here are my 5 top tips for Korean companies that are about to start going to the global market. Number 1, ads are not a marketing plan. Companies come to me all the time, and when I ask them, what is your marketing plan for overseas? They say Facebook ads. Well, unfortunately, Facebook ads alone aren't going to do it. That's very expensive, first of all. And second of all, you're not going to reach the audience that you need. To really make your product effective, you have to build shareability and virality into the product from the start. You need to give people a reason to talk about it. And you need to have an overall plan that covers media and influencers and all the other channels that you could reach out through, not just Facebook ads. My second piece of marketing advice for companies that are going global: go local first. Really understand your home market and get some traction and success here in Korea first, because you don't know any other market nearly as well as you know Korea. You don't have networks anywhere else like you do here in Korea. So I strongly recommend that companies get established here first and then build on what they've done here in order to go global. Number 3, Korean marketing is not copy and paste. So if you've done something that's successful here, it may work in another market, but every place is unique. And I think it's important that not only do you try different things in different markets, I think it's important that the CEO of the company actually go to the new place and put boots on the ground, learn about that market, and see what the opportunities are. See what you need to change about your product, about your marketing, about whatever it is in order to be successful in that market. Number 4, a lot of startup founders in Korea come from successful careers at Daegiop, at the big conglomerates. And it's hard for them to make that transition. So my 4th piece of advice is remember you're not at Samsung anymore. Samsung could put out a press release about what Lee Jae-yong had for lunch, and the media would write about it. But if you've got a small startup, you're not a $1 trillion company. You're not moving the economy with everything you do. So nobody cares. They don't know your brand at all. You have to establish your brand. You have to latch on to big media trends. You have to latch on to other news stories, and you have to give people value. And that's what's really important to remember. You can't just expect to throw a press release out and have the media catch it and do something with it. My 5th and final piece of advice for startups doing global marketing: listen first and then talk.
So it's really important to get to know your customers. It's really important to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what they care about, and what they value, especially for something like content marketing. In my business, marketing, there are so many listicles about, hey, the top 5 things that startups need to know for marketing. Well, maybe that's not what people actually want. Maybe it's not specific enough to Korean startups, for example. So I think it's incredibly important that before you go out and do marketing, before you invade someone's community or privacy, you go and listen to them a bit first, find out what they need, and then give back to them something of value.